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도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하면 예전 모 프로그램에 황해라는 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네, 조선족 말투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는 근데 너무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말투를 통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의심스러움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일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범죄 수법이 정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누구라도 나는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또 사용되는 수법이 금융지원 대상자로 이 코로나 손실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실지원금 나왔다, 소상공인 대출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또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제 70대 이 씨가 정부 금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시중은행에 문자를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연 2.3%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금리를 1%대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안내된 문자로 전화를 걸었더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면 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결국 이 씨 같은 경우 4,2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것이고 예. 또 동일하게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제 추경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변경을 핑계로 현금을 편취해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정부 추경과 손실 보상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렇죠. 예. 손실 보상을 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라면 이게 꼭 노인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속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예전에 노인분들이나 가정주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은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속는 일이 많을 정도로 진행화되고 있고 네. 그 앞선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일부가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까지 해봤다고 해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 이미 해킹을 통해서 악성 앱이 깔려 있었고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던 음.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감원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현금을 뽑아서 주었다고 하고 음.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의 이름이 특정돼 있지 않은 안내 문자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은 절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말아야 음.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뽑아서 현금 자체로 전달해 달라는 방식, ATM기에 가서 현금을 뽑아서 뽑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은 의심해야 합니다. 네. 정부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변경하는 대환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가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에는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또 체포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는 일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요즘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돈을 잃는 사기 피해자를 양상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이 되면서
전과자가 되는 또 하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취업난이 심하고 그래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음. 요즘 포항법원에도 많은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보면은 뭐 알바문이라든지 구직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금융회사, 보험회사 일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구해서 사무실을 구해놓고 버젓하게 면접까지 봅니다. 예. 근데 이곳이 바로 보이스피싱 업체인 것이고 음. 그것을 모른 이제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됐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출력하거나 또 어디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 돈을 받아서 어디로 입금하라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현금 전달책, 음. 수거책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일반 회사 업무인 줄 알고 그런 뭐 현금 전달 일을 한 거라면 이게 네. 보이스피싱 범죄인 걸 몰라서 좀 음. 고의가 없어 보이는데 범죄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음. 대부분은 현금 전달만 하고 사실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예. 사기죄 공범으로 다 기소가 됩니다. 예. 일단 먼저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을 한참 하다가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중간에 그만두기는 힘들거든요. 예. 특히 아직 월급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일이 이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의심스럽다는 점을 인식을 했다면 사기죄의 본범은 아니더라도 방조범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현금 전달책 일을 한 사람들이 이 방조범으로 기소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음. 또 내가 이걸 정말 몰랐다고 해도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거의 이 보이스피싱 범죄 재판을 받으면서 정확히 몰랐던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금 사회적인 이런 중대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을 했다고 해도 피해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음. 1,000만 원, 수천만 원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 한 번을 해도 중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금 전달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대부분은 20대 청년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이 끝나도 피해액이 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형이 대부분 선고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을 해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방조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특히나 이게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뭐 아르바이트나 뭐 직장을 구했다 이런 기쁨으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뭐 게다가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이게 돈을 뱉은 게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 수천만 원 전부를 또 주고 합의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형사재판 받게 되면 합의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방조범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속되고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였구나 확실하게. 음. 그때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받은 이익은 하루 수당 정도예요. 뭐 예. 몇만 원 받은 정도도 있고 몇십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받고 일을 하는 것이고 몇 번 이걸 연속해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해도 다 합쳐도 몇백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액은 몇천만 원이잖아요. 천만 원에서 뭐 피해금 전체가 이제 피해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취한 이득이 몇만 원의 수당에 불과한다고 해도 내가 합의를 하려면 피해액 전부를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대부분 합의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중형을 선고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금융회사라고 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걸 봐서 믿음직스럽다 해도 무조건 잘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받아서 갖다 주고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은 바로 의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로펌 그대로 똑같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예. 사무직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정말 로펌에 내가 취직됐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어디 어디로 가서 수임료를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렇게 연루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정말 수법이 놀라울 정도인 것 같고 그러네요. 어떤 경우든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것, 또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은 의심해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 또 현금 전달책 등의 관여자가 되는 것 모두 조심해야 할 텐데요. 또 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일단 피해를 예방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세금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응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당신이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식으로 금융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음. 응하면 안 됩니다. 뭐 계좌번호라든지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묻거나 입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요즘에는 자녀나 가족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 주변은 그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해놔야 할 것 같고, 최근에는 개인의 이름과 금융정보 일부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발신 번호도 요즘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화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왔다고 해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요. 피해가 당한 후에도 이제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가 있다면 즉시 폐기하고 말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세라의 법률톡톡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